네, 이번 시간에는 폐기능 검사와 호흡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활량이나 강제 호식 용적, 최대 호흡량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활량계를 한번 볼까요? 일전에 한번 보셨던 그림입니다. 맨 왼쪽에 보면 2700에서 2200 사이에 있는 1회 호흡 용적이라는 것이 있죠. 500ml 정도의 양을 한번 흡식했다 호식해내는 말 그대로 1회 호흡 용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IRV라는 것이 있죠. 흡기 예비 용적입니다. 3000ml이네요. 3000cc 정도 되죠. 평소에는 500 정도 호흡을 하다가 최대한 흡식해서 공기를 폐에다 넣을 수 있는 용적이 3000ml, 저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또 오른쪽에 와보시면 네 번째 여기 ERB라고 있죠. 바로 ERB라는 것은 호기 예비 용적입니다. 한 1000ml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비로 내보낼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흡기 예비 용적과 호기 예비 용적 IRB, ERB를 합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평소에 호흡하시는 그 1회 호흡 용적과 합해서 보통 폐활량이라는 단어로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VC라고 그러는 양으로 보면 한 4500 정도 되죠? 폐활량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때, 신체 검사를 할 때 폐활량을 잰다고 그러는데 바로 저 부분을 재는 것이죠. 저 양은 병이 있으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에 의해서 줄어들 수 있겠죠. 폐렴이 된다든가 만성 폐질환이 된다든가 등이 되면 아마 저기 있는 저 폐활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도 아마 저 폐활량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여 마라톤 선수나 아니면 잘 축구 경기에서 잘 뛰는 박지성 선수 정도 되면 아마 저 폐활량이 많이 커져 있겠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폐활량이 줄 것 같은 병 하나를 제가 보여드려 볼까요? 기흉이라는 병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걸리죠.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배구 선수도 저 기흉 때문에 고생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쪽 폐가 저렇게 쭈그러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폐활량이 줄겠죠. 저 기흉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왼쪽에 가슴벽에 찔린 상처라는 말이 있고 그 바로 아래쪽에는 폐의 구멍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네요. 어느 쪽이 되든 지금 위에서부터 먼저 보시면 원래 가로막이 수축을 하고 외늑강근이 수축을 하여 흉강내가 넓어지면서 음압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흡식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음압이 걸리는 곳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다시피 760과 760 사이에 756이라는 압이 가운데 설정이 되어 있죠. 저 756이라는 압 때문에 실제로는 공기가 쭉 들어와 폐가 펴지게 되는데 저렇게 설정된 756을 가슴벽에 찔린 상처로 저렇게 구멍이 난다면 저 가슴벽에 구멍이 난다면 음압이 설정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 안쪽에 있는 폐는 펴지지 않습니다. 다시 아래쪽에 가볼까요? 그 뚫리는 구멍이 폐에 있어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됩니다. 공기가 들어오다가 그 사이로 들어와 모여지게 되면 그 안쪽의 음압은 설정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가 펴지지 않겠죠. 둘 모두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이 폐처럼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가 되고 이 환자는 평소에 보였던 폐활량만큼의 수치를 보이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흉이 이렇게 폐활량이 줄어든 상황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범고래가 물개를 잡아먹는 것 보셨죠?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잡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꽉 씹어서 먹곤 했지요. 해변에 놀고 있는 물개마저도 범고래가 올라와서 잡아먹는 것 혹시 보셨나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방심하고 있는 물개, 다시 말하면 해변에서 놀고 있는 이 물개를 범고래가 들어옵니다. 쫙 들어와서 저 안쪽에 들어와 물개를 먹곤 하지요. 실제로 저 포유류는, 지금 고래는 포유류죠. 포유류는 허파로 호흡하기 때문에 그냥 물속에 있지 않아도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렇게 올라왔던 범고래가 자칫 잘못해서 물개 사냥을 실패하고 물로 돌아가는 것마저도 실패하게 되면 실제로 저 범고래는 치명적인 상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말라서 그럴까요? 실제로는 저 범고래가 물속에 있지 않고 저렇게 해변에 나와 있으면 자기 몸무게에 눌려서 폐를 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올라와 있는 범고래는 폐활량이 정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물개를 잡고 얼른 물속으로 가서 아마 호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식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호흡계 검사 결과가 이상 소견을 보일 수가 있는데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폐활량계는 그냥 양의 개념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Y축에서 제가 5,700에서 1,200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값만 보여드렸지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실제로 X축은 시간이었는데 시간의 개념을 크게 제가 부각시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천식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관지가 좁아집니다. 부어서 그렇죠. 저 천식을 가진 환자는 자기의 폐활량을 충분히 검사 결과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단 정상인과 다른 점은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천천히 내보내고 폐활량이라는 기계에다 데이터를 내놓긴 하지요. 시간의 개념이 배제된 상태에서 폐활량이 같이 측정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건강 측정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의 측정 방법으로 이렇게 시간을 데이터로 넣어서 강제 호식 용적 혹은 최대 호흡 용량으로 다른 형태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강제 호식 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에게 당신이 흡식할 수 있는 최대량, 다시 말하면 폐활량의 맨 위쪽 흡식 예비 용적을 다 써서 한번 공기를 들여 마셔 보십시오라고 주문을 한 뒤에 당신이 내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당신의 지금 있는 공기를 다 내보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폐활량을 다 내보내 보십시오라고 주문을 하면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1초에 자기의 폐활량의 83%를 내보내요. 2초에 94, 3초에 97%를 내보내죠. 그러나 천식 환자처럼 내경이 좁아져 있는,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 환자는 절대로 저 속도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아마 저렇게 무리해서 하다 보면 기침하고 난리 법석일 것입니다. 다시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측정 방법을 보여드릴까요? 최대 호흡 용량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환자한테 주문해서 측정하는 것이냐면 당신이 흡식할 수 있는 최대 양으로 그리고 최대 속도로, 그러니까 제일 빨리 제일 깊이 호흡을 해보십시오. 둘 다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깊이 하다 보면 속도가 늦을 것 같고 속도를 빨리 하려면 충분히 다 흡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값은 성격 관계 없이 거의 똑같이 나타나게 돼요. 보통 한 10초나 12초 정도의 값을 측정한 뒤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조금 제가 그대로 형태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형태가 뭐 성격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값은 거의 어떤 형태로 하든 그 능력 따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1분에 100에서 170리터의 값을 보이면 정상입니다. 당연히 또 조금 아까처럼 천식의 내경이 좁아진 환자 아니면 말씀드렸던 대로 기운과 같은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호흡 용량에 아마 저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호흡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양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양에다가 속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을 넣어서
속도의 개념으로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은 제가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한번 첫 번째부터 보실까요? 화학적 조절입니다. 화학 수용체라고 O2나 CO2,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저 신경계가 호흡의 조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기계적 조절 방법도 있습니다. 헤링브로이어 반사라는 것인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지요. 세 번째는 반사 조절입니다. 놀람 등의 스트레스도 호흡을 조절한다고 하는군요. 네 번째는 중추적 조절입니다. 대뇌피질이 조절하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수의적인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호흡을 얘기하지요. 첫 번째 화학적 조절부터 들어가 볼까요? 뇌에 보면 동맥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산소 그리고 pH라고 하는 산도를 감지하는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감지하는 저런 호흡 조절 중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초에서부터 저렇게 산소가 우리가 지금 동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입니다. 산도, pH가 어느 정도네요 라고 정보를 보내주면 말초에서 보내주면 저 뇌에 있는 숨골이라고 하는 숨내에 있는 호흡 조절 중추에서 그걸 받아서 산소가 낮다, 이산화탄소가 높다 하면 호흡을 깊고 빠르게 숨차는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왼쪽에 보면 가로막과 외늑강근이 지금 수축되는 형태를 보여주는 바로 이런 형태로 호흡이 조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화학적 조절을 글씨로 한번 볼까요? 혈액 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든가 산소가 감소하든가 아니면 pH가 감소하는 다시 말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호흡 조절 중추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깊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숨이 차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계적 조절을 한번 볼까요? 호흡 조절 중에 기계적 조절입니다. 헤링브로이어 반사라는 형태인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요전 시간에 배우셨던 폐의 고민 기억나시나요? 흡식할 때 터지면 어쩌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민은 폐가 원래 원상태로 가려는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해결이 되었었죠.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강제호식 후에 공기를 다 내보낸 다음에 다시 폐를 늘리고 싶은데 잘 늘어나지 않으면 어쩌나라고 또 고민을 했었죠. 이 두 고민이 허파와 서펙탄트라는 두 가지의 힘 겨루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고무풍선처럼 바람이 잘 빠져나가는 허파의 복원력이 폐를 터지지 않게 도와줬고 허파와는 반대로 펴지게 하는 형태의 서펙탄트가 말씀드렸던 대로 잘 펴지지 않으면 어쩌나라는 고민을 또 해결해 주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있었던 폐의 허파의 복원력과 함께 조금 아까 보셨던 헤링브로이어 반사가 또 폐가 터지지 않게 같이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과하게 흡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흡식 예비용적을 동원해서 그래서 공기를 충분히 다 폐에다 넣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터질 것 같죠? 그러면 폐가 늘어났다는 것을 신장 수용체라고 그러는 신경계가 기관지에 있는 민문이근 거기에 있는 신경인데 이놈이 흥분됩니다. 늘어났다는 신장이라고 그러는 데 늘어난 정보를 감지를 해서 연수에 연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숨내에다 연락을 해서 호흡 중추를 차단해요. 이제 그만 호흡 그만 바로 흡식을 중지시키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폐포가 터지는 것을 막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헤링브로이어 반사라는 것은 폐가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복원력과 함께 폐가 터지지 않게끔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사 및 중추 조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 조절의 또 반사 조절인데 조금 아까 나왔던 헤링브로이어 반사도 똑같은 반사의 개념입니다만 조금 다른 차원의 반사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놀람 등의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막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아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놀라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하고 흡식을 하시게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반사작용과 같이 정말 공기를 폐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상 못했던 스트레스가 딱 주어지면 내 몸에서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폐에다가 공기를 넣어놓고 보자라는 정말 긍정적인 형태의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그렇게 넣어놨던 공기를 실제로는 아이가 다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바로 호식을 해버리죠. 더 이상 공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도 거의 그렇죠. 딱 굉장히 아주 심한 통증이 오면 이러죠. 뜨거운데 딱 되면 거의 흡식을 반사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산소를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긍정적인 반사행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놀랬을 때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놀래서 깜짝 놀래서 죽는 줄 알았네 라고 막 말하는 분은 사실은 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고 흡식했던 사람보다는 사실은 덜 놀란 겁니다. 충분히 놀라고 완벽하게 놀랐을 때는 말도 못하고 말문이 막혀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중추 조절을 한번 볼까요? 호흡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의 거의 대부분인데 대뇌피질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왼쪽에 보면 잠수를 한다 치면 호흡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깊이 흡식한 다음에 호흡을 멈추죠. 들어가는 겁니다. 대뇌피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 조절 중추를 완전히 제어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악기 연주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호식과 흡식을 조절하는 말 그대로 중추적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내 마음대로 호흡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는 이후와 달리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움직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배가 돛담배였지요. 바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여졌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기계적 에너지를 배가 움직여지는 기계적 에너지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증기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을 통해서 수증기, 증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배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이죠.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된 것이죠. 에너지 전환을 이용한 지 우리는 정말 50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보다 훨씬 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한 400만 년 동안 진화가 맞다면 계속 바뀌어 왔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 400년 전에 있었던 저 사람도 결국은 흡식과 강제호식을 할 때에는 흡식할 때는 가로막과 외늑강근, 강제호식을 할 때는 복근과 내늑강근을 수축시켜서 골격근의 수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흡식과 강제호식을 했던 것이죠. 골격근의 수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화학 에너지가 밥으로 먹은 음식으로 먹은 화학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범선만을 타고 다녔었던 것이죠. 자연이 발명의 교과서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보면 신문지상에 남의 논문을 베껴서 표절이다,
남의 곡을 베껴서 뭐 이만큼 몇 소절이 남의 것이다라고 표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고 정말 치욕적인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형태의 표절은 자연에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자연을 잘 관찰해서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도용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표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발명이나 발견이라고 그러지요. 바로 자연이 발명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